자, 그럼 이제 설계 과정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더 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 설계를 했을 때, 단지 설계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프로세서죠. 목표를 설정합니다. 무엇을 할 건가? 그쵸? 목표를 설정하고 조사 분석을 하겠죠. 조사 분석. 현황 조사라든지 그 현황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본 구성 및 대안을 설계한다. 기본 구성. 어떻게 하는지 큰 바운더리, 설계 구상을 하는 거죠. 이쪽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대안 설계. 최소한 2개, 3개 정도. 다양한 알트를 만들어 놓고,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실질적인 플래닝과 마스터 플랜과 디테일하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또 실시 계획과 집행 계획.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들. 집행 계획. 법적인, 행정적인 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일반적인 목표를 잡아주고 조사 분석과 기본 구상 및 설계. 기본 구상 및 설계를 했을 때 무언가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환류, 피드백을 하는 거죠. 다시 피드백 과정을 해서 다시 목표를 잡고 조사 분석을 하는.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사회, 경제적 기능, 공간적 기능, 경영 방향, 시장성 등을 검토해서 총체적으로 목표를 잡는 거죠. 사회적이든 공간적이든. 조사 분석 과정에서는 부지 선정, 자연 인문적 환경, 문제점과 잠재력, 그리고 설계의 목표와 기준 등에 대해서 조사를 분석, 데이터를 잡아주는 거죠. 대안의 설계, 기본 골격을 작성하고 대안의 설정, 평가, 선정을 하고 기본 구상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목표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았다면 우리 기본 설계를 하는데 부문별 계획을 잡고 부문별 기본 설계 등을 잡아주고 예산, 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실시 계획과 사업 계획, 분양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지를 마무리하는. 이제 우리는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 과정이 우리가 계획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목표 설정,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목표를 잡아주는 거. 목표를 잡을 때는 사회 경제적 모든 분야까지 망라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과정별 주요 단계,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계획의 전제가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 목표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명하고 구체화한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왜 그곳을 개발하고 계획을 하는지 목표를 확실히 잡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설계하자. 조사 분석 단계, 답사와 통계적인 자료로부터 기초 조사를 수행하겠다. 답사, 현장 조사죠. 현장 조사와 통계 자료, 1차 자료죠. 문헌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면접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 자료를 구하고, 분석, 우리 SSP를 돌리든 회기 모형을 하든 여러 가지 중력 모형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분석 방법들 많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고, 기본 구상 및 대안 설정,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작성한다. 목표에 따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 목표를 잡고 계획의 지침과 방향, 어떻게 갈 건지 설정한다는 거죠. 자,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건축, 토목, 조경의 각종 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부분별 전문가에게 이야기하고, 산, 강, 구름, 녹음 등의 자연적 요소와 도로, 광장, 건축의 인공적인 요소가 대상이며 인간 요소가 주체가 되는 형태 설계가 선행되며 물적 환경의 경관적 조형 설계가 수반돼야 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기본적인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를 대상으로 우리는 형태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조경적인 공간을 다 만들어주자. 자, 목표 설정. 그럼 무엇을 목표를 잡을 것인가? 우선 주거용지 확보다. 그래서 주택 부족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공급하자는 목표인 거고, 도시의 균형 개발과 불합리한 토지 이용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건 분명히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도시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도시 환경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고, 기타 특수단지나 그 배후지를 조성하자. 인구 분산을 위한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고, 생활 양식과 도시 구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목표라는 것.
어떻게 보면 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시공간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을 좀 본다면 건강과 쾌적성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잡아야 되는데, 공공복리의 증진과 복지 후생의 관점에서 건강과 쾌적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된다. 그래서 거주자의 건강을 도모해야 되고, 기능에 대한 충족성이 필요하다. 주거 환경에 대해서 단지 계획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자. 그래서 인간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조하자는 기본적인 기능,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웃과의 위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 상호 간의 의사를 전달을 통한 친밀한 접촉과 경험을 유도한다. 그래서 클러스터형이든 주호군의 배치 등 공용 공간의 조성 등 보차분리형의 가로방 등을 조성해서 우리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환경 선택의 자유.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을 선택했을 때 고민하자는 겁니다. 개발 비용의 효용성, 토지 이용의 극다화, 적정 용적률 확보 등의 방법으로 개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토지 자원을 절약하여 해야 된다. 자, 변화에 대한 적응성, 도시의 구조적 변화, 주인의 성향과 변화 등 적용 가능하고 장래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과 적응성을 부여해야 된다. 즉 다양성을 혹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도시 설계 과정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 그 파트 3 중에 조사 분석, 도시 설계 과정에서 조사 분석 과정이 있죠. 그래서 조사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현황 조사를 해야 된다. 현황. 그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자연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자, 현황조사. 우선 부지조사 및 분석 방법이다. 자, 직접적 관찰 기법. 정말 직접 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찰을 하는데, 국지적 형태 분석이다. 국지적 형태 분석. 조그만 사이트의 형태, 모양을 분석한다는 거죠. 형태를 분석한다는 거고, 동선, 패턴 분석. 그 가로망이든 공원, 그 보행로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특정 행태 관찰, 그리고 간섭 외의 반응 관찰.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거죠. 정말 국지적인 그 사이트를 걸어 다니면서 그곳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고, 동선책에 보는 거고, 특정 행태, 사람들이 행태 어떻게 움직이더라, 어떤 사람, 뭐 소공원이 있을 경우 뭐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가면 그중에 몇 사람은 앉았다 가고 몇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행태를 본다는 거. 그래서 직접적인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 분석 방법, 과거의 공간적 행태 분석이나 내용 분석, 문헌조사, 기존 환경 분석, 역기능 자료 분석. 누군가가 직접적 관찰을 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의 결과물을 간접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직접 가서 움직인 자료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걸 가지고 다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부지 조사 및 분석 단계. 자, 조사 준비 단계. 기본도의 준비와 답사, 측량, 계획구역의 각종 시설 및 토지 이용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답사를 가기 이전에 그 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기본적으로 매핑 다 하죠. 도면 가지고 와서 그 도면에 있어서 그 가로막 동선책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주요 시설물들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도면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고, 기초 조사 단계. 단지의 유래, 자연 경관의 진화, 이전 용도와의 관련 등을 단순히 고찰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갖고 있는 과거의 연역이죠. 어떻게 역사적 흐름이 잡고 있는가, 그 도시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단지 계획했을 때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부분을 많이 하죠.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잡기 위해서 뭐 과거로부터 어떤 것이 있었나. 저도 예전에 보면은 뭐 뉴타운 같은 거 할 때 그 예전 문헌을 뒤져서 실개천이 있었던 물길을 찾고요. 그 물길을 통해서 단지 내 물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 고유적인 역사를 잡아내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격 조사 단계. 항목별 점검표를 만들고, 환경별 점검표를 만들고, 조사 방법과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자, 어떤 걸 체크할 건지 체크리스트 만들라는 거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식의 요점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뭔가 유래들, 그 단지의 역사나 유래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마을 주민을 인터뷰할 것인가, 그 지역의, 공무원을 인터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기 이전에 어떤 것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정리 분석 단계, 잠재력과 가치는 물론 중요한 문제들과 근본적인 제약 조건들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 갖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중요한 문제점,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내가 이 사이트 플랜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지, 이제 계획 설계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현황을 봤을 때 경사도별 적정 용도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그 사이트 지형도를 가지고 우선 표고를 보는데 3도 이하, 3도 이하일 때는 운동시설 배치가 적합하고 3에서 15도 주거용 건물의 배치가 나온다는 거죠. 완전한 평탄지보다는 약간의 경사지가 좋다 그래요. 우리가 배수의 문제죠. 물의 흐름. 너무 평탄지면 물이 안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압으로 밀어주겠지만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사지가 좀 필요하고 25도 이상은 건물 배치를 지향한다. 25도 이상이라는 것은 경사도 꽤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건물에 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가 그 성절토를 해서 거의 평탄지를 우선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경사도별 주요 용도에서 3에서 15도는 아까 봤던 주거용 건물을 배치하고요. 10에서 20도는 연립주택의 경사도로 적정하다 봅니다. 그래서 20% 이상은 10층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없고요. 25%는 건물 배치를 아예 지향하며 30% 이상은 구릉지에 있는 기존 수림을 가능한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50도 이상의 경사도에서는 가능한 개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경사도에 따라서 공간을 잡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도를 만들어 준다면 주거지, 그렇죠? 이런 구간은 개발 금지. 그래서 경사도에 따라서 매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 한번 해 놓으시고요. 자, 리모트 센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5번째, 리모트 센팅. 자, 리모트 센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리모컨으로 컨트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 기구,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서 지표면에 정보를 습득하는 원격 탐사다. 자, 원격 탐사. 리모트 센팅이라는 거죠. 원격으로 저기 한다. 그래서 항공기, 기구, 인공위성 등 하늘 위에 있는 걸 활용해서 지표면을 한다. 그래서 우리 많이 구글 지도, 다음 지도, 스카이뷰, 항공뷰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이 다 리모트 센팅이다. 자, 장점.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정보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다. 하지만 단점은 심층부의 정보 습득이 어렵고 계측의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우리가 조사할 때 요즘은 되게 많이 일반화됐죠. 거의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과거 불과 2007년도 8년도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할 때만 해도 그렇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좀 뷰가 좀 떨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돼 있죠. 그래서 사진, 인터넷 통해서 정보 활용을 하는 것이 리모트 센팅이다. 그래서 그냥 문제 좀 나오시면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터넷을 활용해서 다음 지도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다. 미기후. 자, 미기후는 뭐예요? 국부적인 장소에 나타나는 기후가 주변 지역과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여기는 우리 그런 거 있죠. 게릴라성 집중호우. 갑자기 막 여기만 비 오고 저 옆엔 비 안 오고 이런 경우.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기 요소와 동일, 서리, 안개, 먼지, 자외선 등등등 해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어느 곳은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어느 곳은 막 쨍쨍하고 어떤 곳은 안개가 막 끼고. 그러니까 호수 댐 같은 거 있는 동네에는 안개 자주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 소규모한 장소에 특정한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 미기후다. 그래서 미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지형, 산, 계곡, 경사면 등에 따라서 우리 어떤 거 생각하면 돼요? 산과 계곡, 경사면이 있다? 이거 오츠크에 막 해서 높새바람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의 기온차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토지를 봤을 때 산이라는 것 때문에 기후가 달라졌잖아요.
자, 수리계 분포. 해안이나 하안, 호반. 어떤 거요? 호숫가가 있을 경우 안개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호수 있는 동네에 거의 안개주의보 이런 건 발령되고, 지상 피복, 산림이나 전담이나 초지나 시가지, 땅에 있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도심은 더 뜨겁죠. 우리 무슨 현상? 열섬 현상. 도심이 훨씬 더 뜨거우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그럼 산림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식생, 산림 같은 경우, 전답 같은 이런 식생 같은 경우 도시 내에서 했을 때 한 5%인가 열의 차단율이 있다고 해요. 또 식생 혹은 특수 열전, 온천이든 열을 발생하는 공장을 통해서도 열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더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기후가 달라진다. 이것이 미기후다. 자, 다음은 자, 미기후의 조절. 다양한 식재, 통풍, 풍향, 조망 등을 고려해서 주성 배치와 획지 분할을 하겠다. 어떤 거? 풍향 이런 거 보면 건물의 배치에 의해서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건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바람기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산과 산이 있어서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집니다. 바람기 막잖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건물은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준다면 바람기 오는 거죠. 이런 것들. 식생. 토양의 안전성 및 토양 함수의 수준의 지표에서 쾌적성과 실각 차단, 소음 차단, 토양의 침식 조절, 미기후의 범위 축소, 경관 창출의 주 요소다. 그러니까 식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기후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기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보고요. 자, 경관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조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지역적 경관에서는 평지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주택들을 배치시켜 각 방향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이트 외곽 경계에 배치를 해서 주변 경관 보라는 거죠. 왜 그 주변 경관에 극적인 경관에서는 크고 작은 짜임새 있는 주택을 배치시켜 모든 세대의 전망을 좋게 해라. 그러니까 전차를 줘서 뷰를 잡아주는 거죠.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서울은 솔직히 다 고층이긴 한데 우리 유럽 중세 유럽의 풍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단차가 있죠.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경치가 골짜기로부터 올려다보는 경치보다 낫다. 말이 좀 어렵죠. 골짜기에서 이렇게 보는 경치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골짜기에 있을 때는 좀 위쪽에 집들을 지어주고 경관을 잡아주자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보통 산 정상에 보면 전망대 같은 거 있잖아요. 전망대 얼마나 경치 좋아요. 딱 올라가면 뻥 뚫려 있고. 그런 개념 생각해 보시면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다음 경관 분석 방법이에요. 자, 기호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호화. 경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호를 시켜서 케빈 린치 같은 경우 우리 이미지 오브 더 시티 해가지고 5가지 요소 있잖아요. 뭐 엣지, 디스트릭트, 랜드마크,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도시경관을 분석적 요소로 한다. 심미적 요소를 계량화 시켰다는 방법도 있고요. 사진에 의한 방법도 있었고, 메쉬, 뭔가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각 회랑에 의한 방법도 있었다. 그 경관 분석의 방법들은 뭐 리튼의 시각 회랑 방법, 메쉬 방법, 그 쪼개서 들어오는 거, 뭐 케빈 린치의 이미지 오브 시티 해가지고 공간을 나누던 등등등의 경관 분석 방법이 있었다. 자, 다음 식생조사. 식생을 조사하는 방법. 자, 쿼드라트 방법이다. 자, 정방향의 조사 지역을 선정해서 식생을 조사한다. 쿼드라트. 정방향으로 땅을 잘라서 그곳에 군집도 같은 걸 파악하는 거죠. 그죠? 일정한 지역에 어떻게 식생이 있는가. 자, 접선법. 일정한 선을 긋고 선 안에 나타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쿼드라트는 이렇게 정방향으로 잡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군집 모양을 구하는 거고, 접선법은 이 선의 기준으로 어떠한 식생이 들어왔는가. 그렇죠? 전체적인 우리가 등고와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걸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점에 의한 방법. 쿼드라트법에서 범위를 작게 한. 쿼드라트법에서 한 점 스팟별로 들어왔다. 간격법. 개체 간의 거리 A의 점과 개체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즉 이 개체와 이 개체가 얼만큼 있는가, 혹은 군락과 군락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식생 조사하는 방법은 쿼드라트 방법, 어떤 정방향의 공간을 쪼개서 들어오는 거, 접선법, 선에 의한 면적 분포도 있고요. 점의 방법, 점선면이네요. 점선면이고 군락에 따라서 간격으로 식생을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환경 조사하는 거 봤고요. 자, 다음은 근린 환경. 자, 근린 환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 우선 프라이버시 기능과 장소성, 그리고 커뮤니티 등등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프라이버시 기능이라는 거, 자아의 가치, 자아의 독립, 자아의 정체성. 내가 왜 나라는 사람의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심리적 이완이다. 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된다. 즉, 프라이버시. 우리 집이라는 건 집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편안함의 기능. 무언가 우리 집이고 편안하고
이런 공간이 프라이버시 기능이다. 그래서 반성 및 장래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제한적이고 보호적인 교류를 통해서 즉 프라이버시 근린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집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라는 것은 제한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소성에 대해서는 뭐 각각 학자들에 따라서 장소성은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 즉 하나의 장소성이라는 것은 그 일체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존재적 내부성, 장소에 대한 애착, 의미에 의해서도 장소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커뮤니티의 구성 요소. 우선 커뮤니티라는 건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될 거예요. 그 교류의 구성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고 공동 유대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 자,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우선 우리 동네 같은 마을의 사이트,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고, 공동 유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너와 내가 있고, 너와 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들이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의 기본적인 요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ETL의 개인적 공간의 위계라고 합니다. 자, 밀접거리. 가까운 사람의 거리는 얼마다? 60cm다. 자, 가까운 사람끼리는 60cm고, 개체거리. 너와 내가 있을 땐 보통 1m 정도의 거리, 사회적 거리. 아, 인사하고 서로 친분을 알아보는 거죠. 아, 한 3m 정도 오면 저 사람 누구구나 인지할 수 있는 저 3m 정도가 될 것이고, 공공적 거리. 어느 정도 일정 영역에 따라서. 즉, 우리 집의 창문과 보도의 거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나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그 인식하는 공간의 위계가 좀 달라진다는 거, 이 내용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역성. 영역성의 기능은 뭐다? 별도 영역, 디스트릭트를 잡아주는 것은 식별성. 무엇이고 그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적정 자극이 필요하고 안정과 사회적 안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특성은 소유와 통제, 개성화의 방어를 할 수 있고, 장소성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영역이라는 것은 가장자리, 엣지를 통해서 우리가 틀을 잡아주는 것이 영역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고, 자, 장소성과 독자성의 차이. 자, 장소성이라는 것은 주거 환경이 성숙된 이후 나타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계획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가지는 매력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커뮤니티 관계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느끼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들,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장소성이라고 했을 때, 독자성이라는 것은 이미지 개발을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새로운 주거 환경이 내부에서 형성이 가능하다. 즉, 독자성이라는 건 그 도시가, 그 지역이,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종각에 피아노 거리가 있었어요. 피아노 거리라는 것은 피아노 거리라는 독자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건 의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간들 무슨 그 대학로의 거리라든지 강남의 거리라든지 그 종로변 거리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만들어지는 환경이라는 거죠. 장소성은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티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고, 독자성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자, 제3디자인이라는 것도 있네요. 환경 이용자로 하여금 기존의 환경에 어떠한 수정이나 첨가를 상교할지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남산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남산에 자멸쇠 있죠. 자물쇠. 그래서 막 연인들이 가가지고 철조망에 자물쇠를 막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 어떤 거였어요? 남산공원에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 울타리를 쳤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사랑을 약속하자고 해서 자물쇠를 만드는 거죠. 자물쇠를. 그런 것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장소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거기다 자물쇠를 만들어 놔라고 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자물쇠의 고리를 만들어 줬다면 그건 독자성이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본다면 제3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산에서 울타리 펜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자물쇠를 걸면서 사람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생긴 거예요? 장소성을 만든 거죠. 사람들과 커뮤니티, 너와 나의 관계, 유대감 이런 걸 형성해서 자물쇠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산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 펜스를 철거하고 아예 자물쇠만 들어갈 수 있는 나무 트리를 또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 하지 말고 여기에 거세요 하고 이렇게 울타리 따로 만들어줬죠. 그건 뭐예요? 독자성이죠.
자물쇠를 그 계획가의 의도에 따라서 자물쇠가 전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자성과 장성에 대한 이의를 조금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설계하심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린 환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볼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근린 환경보다는 그 생활권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